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표를 짰습니다. 총액을 보니까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라서 이런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저러다 나라 곳간 다 비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걱정이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새 정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살림 계획은 이전 정권이 짜고 그 돈은 그 다음 정부가 쓰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저런 논란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로지, 레아, 혹시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습니까? SNS 팔로워가 무려 수만 명에 달하는데 알고 보니 이분들이 진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요즘 뜨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이맘때면 이제 내년 나라 살림을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안이 만들어지는데, 이 예산안은 들여다보면 숫자로 가득하고 내용을 들여다봐도 모르는 용어들도 너무 많고 해서 그냥 국민으로서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 항상 골치 아픈 이슈이긴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내년 예산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양하게 배워보기로 하죠.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님, 영혼의 경제학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정치자의 신금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예, 재정 전문가라고 하셔서 특히 재정학자죠. 예, 재정이라는 게 그게 나라 살림이죠,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돈을 얼마큼 내고 국가에 우리 이제 그 사회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국가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큼 내고 또 얼마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재정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공화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또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또 그리고 이제 대선이 가까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놔두고 버리는 그 대일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뽑는 거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어떻게 걷어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좀 알아두면은 아마 선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예산안이 매년 나오는데요. 매년 나오면 뭘 좀 봐야 됩니까? 시민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으로서 뭘 좀 봐야 돼요? 시민으로서 이제 가장 처음 봐야 되는 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야 매년 늘어나죠, 뭐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얼마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제 수입이 필요하거든요. 예. 정확하게 이걸 총수입이라고 부르는데 국가 수입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냐, 아니면 수입이 더 많냐, 아니면 지출이 더 많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정부가 뭔가 좀 확장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는 이제 수입 대비 지출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예. 그게 아니라 긴축을 간다라고 하면은 지출이 수입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적인 이제 그 예산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균형 재정이 보통 들어가 있어요. 들어온 만큼 쓴다. 이게 옛날에 이제 쓰던 많은 그 논리들인데 수입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쓴다. 예. 그게 그런 원칙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공무원 됐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네. 균형 재정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IMF 위기를 예전에 겪었잖아요. 그때 겪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공공에 처했을 때 좀 살아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수입이 좀 적더라도 네. 지출을 좀 어려운 시기에는 좀 확정적으로 쓸 더 때는 많이 써야 쓸 된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거의 그 어떤 원칙으로 또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제 기구들도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보라는 말씀이네요.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예산과 우리의 지출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고. 다만 흑자 적자는 우리가 보통 흑자가 좋고 적자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예산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적자가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적자 봐야 될 때 흑자 보는 건 또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 가계하고 그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너 돈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 이것보다는 돈을 빌려와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존을 하면은 그걸로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소비 평탄화라고 그래요. 컨섬션 스무딩, 소비 평탄화. 그래서 뭐 올해는 조금 먹고 내년에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도 비슷하게 매년 네. 소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부 지출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네. 소비를 평탄해 줄 수 있도록 그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경기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경기에 반대로 간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더 붓고 정부는 그렇죠. 흥청망청.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을 정부는, 하는 거죠. 예. 알뜰하게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가열되면은 보통 이제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약간 긴축 국면으로 가면은 그런 걸 좀 제어할 수가 있죠. 내년은 올해보다 예산이 8.3% 정도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겁니까? 보통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시민으로서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면 이 숫자를 많다고 봐야 돼요? 적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시민이 보면은 이게 8.3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이제 이런 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국가가 써야 될 돈도 뭐 물가도 그- 그렇고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 소득 기반으로 보통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만큼 보통 늘어나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정부 지출이 늘리는 거는 이제 맞춰가는 거죠. 괜찮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그냥 중립적으로 맞춰가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 정도 하는 건데 보통 요즘은 한 2% 성장하고 작년에 우리가 좀 성장률이 많아 적어서 올해는 좀 특이하게 한 4%? 그렇죠. 그래서 정도면, 올해는 이제 예. 그 실질 성장률이고요. 저희가 이제 돈으로 그냥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경상 성장률을 보통 보는데 명목 돈으로 성장률. 명목 성장률을 보통 보게 여기다 되는데 물가 상승률도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실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 성장률하고 그 명목 성장률의 그 차이는 이제 물가만큼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데 네. 내년도 경상 성장률,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경상 성장률은 한 4% 초반대예요. 네. 기획재정부 예측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경제가 한 2% 정도 실질 성장하고 물가가 물가가 한 1% 정도 되면은 예. 한 3% 정도 되는 건데 조금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4%가 내년에 명목 성장률이 될 거다. 4.2% 정도 된다고 지금 네. 뭐 예산을 발표할 때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럼 예산이 8.3% 늘어났으면 조금 더 예산을 과하게 팽창으로 잡은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균형 재정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경상 성장률보다는 훨씬 많이 쓴 거기 때문에 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다. 이제 기재부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과거 한 2, 3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그러면 과거 2, 3년은 뭐 9%, 10% 이렇게 늘려왔거든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많이 늘려왔어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약간 증가폭은 줄었다. 꼬리를 좀 조금 말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작년도 본 예산이 한 550조 정도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 558조였는데 네. 그거보다 한 50조 정도 늘어난 604조예요. 예. 정확한 604.4조 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 거의 한 대충 한 46조 4조 정도가 늘어난 셈이고 이거는 이제 그 본 예산 대비로 보면은 8.3% 늘어난 셈이에요. 본 예산. 저희가 이제 본 예산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이제 그 국회에 예산 신청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내년에 살림을 살 거예요. 이게 예. 본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냈던 계획표와 비교하면 그렇죠. 그만큼 늘었다는 그만큼 말이죠? 늘어났다는 거고. 음. 근데 이제 국가 살림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수요가 생겨요. 대출 받아야죠. 그렇죠. 돈이 갑자기 부족하거나 아니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소위 말하는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 대출. 그래서 그 추가 경정 예산인데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아마 일본 그 용어에서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경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정한다는 거니까 수정 예산을 2번 했어요. 올해도. 올해도 벌써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이제 쓰기로 예산되어 있는 게 604조 9천억이에요. 지금 수정한 것이. 그래서 예. 추가 경정 그 한 예산 대비로 보면은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쓰기로 한 돈이 내년에 쓰기로 한 돈이 물론 내년에도 뭐 추경을 추경도 하긴 할지도 모르죠. 하겠지만은 예. 하여간 올해 추경 대비는 약간 줄었고 알겠어요. 그 정도. 올해 본 예산 대비로 보면은 한 8.3% 정도 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적자냐 흑자냐도 보라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내년 예산은 적자입니다. 적자고 그 우리가
수지라고 불러요. 적자, 흑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아주 멋진 용어로 이제 수지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수지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쓰는 건 통합재정 수지라는 걸 써요. 그래서 네. 전체 들어온 거 대비 전체 나가는 게 얼마큼 되느냐 예. 그렇게 따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604조를 지금 쓰기로 했으니까 예. 총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금 걷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국세, 지방세 해서 이제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이 뭐 자세히 보진 않지만 우리가 기금 운영이라는 걸 해요. 예. 4대 보험. 예. 뭐 4대 보험도 있고 뭐 예컨대 뭐 그 우리가 해외 여행 나갈 때 예. 거기 그 관광기금 내기도 하고. 출입 그렇죠. 그 출국에 대해서 또 이제 부담금도 부담하고 그러거든요. 영화 보러 가면 영화 발전 기금 내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각종 세금들. 부담금들이 뭐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기금 운영하면 기금 수입이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뭐 우리 도로교통법도 위반하면 또 벌금도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 잡수입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런 거 다 합치면 이제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한 55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조 넘게 써야 되는데 예. 총 수입이 이제 550조가 조금 안 돼요. 548조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입이 지출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나머지는 뭘로 채웁니까 그럼? 요건 이제 돈을 빌리죠. 국채 발행. 국고채 이제 발행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통합 재정 수지로 보면은 이제 한 55조 정도 적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통 따져 보는데 GDP 대비로 많이 따져요. 예. 그래서 GDP 대비 이게 얼마냐 그러면은 2.6% 정도 적자다. 보통 이 정도 적자 나면 그냥 건전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좀 많이 났네? 아니면 적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통합 재정 수지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국민연금 이런 것도 들어가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수급자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 중이죠. 더. 내는 중이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3, 40조 계속 추가로 쌓이더군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이니까 예. 이게 사실은 통합재정 수지는 보통은 흑자예요. 그래야 일반적이고 정상이죠. 정상이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그 연금을 막 타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많고 타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게 흑자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재정 수지에 넣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흑자가 나오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제 아주 확정적 정책들을 많이 썼어요. 2019년도부터. 그래서 이게 2019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국민연금까지 합친 통합재정 수지가 웬만하면 국민연금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이 많아서 이거 합치고 나면 웬만하면 흑자인데 이제 2조차 적자가 됐다. 적자가 됐고 그거 이제 지금 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3년 계속 적자고요. 내년도 적자고 대신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를 보면은 뭐 3.7%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로 보면 3.7%였는데 예. 내년은 한 2.6%가 되니까 그 예산은 발표된 것도 보면은 예. 적자이긴 하지만은 적자 규모는 우리가 조금 줄였다. 이렇게 그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그 정도 보고 나면 이제 뭐 잘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어떤 소회 느낌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뭐 숫자를 보면은 헷갈리니까 이제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정부가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 그 정부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해에는 대통령이 딱 돼도 자기 예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임자가 만든 예산이죠. 만든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거기다가 추경을 보통 한번 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내 대통령이 됐는데 네.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전 대통령이 없다. 많이 짜놨기 때문에 예. 보통 국회에서도 뭐 추경 한번 해라. 첫 해는 예, 그 정도는 보통은 이제 허용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보통 이제 공약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적자로 들어서요. 그러다가 이제 4년 차, 5년 차가 되면은 조금 이제 지출 규모를 좀 줄입니다. 돈 많이 쓴 대통령이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음 후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금고 너무 많이 파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돈 다 쓰고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이 진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예. 마지막 해에는 보통 이제 규정 재정을 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이건 이제 에피소드인데 노무현 대통령 나가실 때 다음 대통령 생각해서 그 대통령 전용기를 하나 구매해 주려고 했거든요. 네. 예산에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회 통과하면서 삭감은 되긴 됐는데 다음 대통령 생각한 거죠. 나는 탈 일은 없고
다음 대통령 말기나 왜냐하면 이제 주문하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들어오면. 걸리기 때문에 네. 다음 대통령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이 좀 전용기를 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맨 마지막 예산엔 녹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저희 표현에 이게 역유자형이다. 예산이 그 유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 처음에 이제 낮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끝에 가면은 다시 또 아끼는. 네, 정리를 보통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예산에 제가 봤을 때 그 내용 자체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요 트렌드를 보면은 요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그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돈을 쓰려고 하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이 코로나19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받은 느낌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약간 들기는 그런 것처럼 예, 힘이 많이 들어간 이제 정부 예산안이다.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정권 말기에는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거는 잘 안 하는데 그게 관해. 많이 쓰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벌리지는 않거든요. 네.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게 어떻게 할지 되면은 모르니까. 어차피 구조조정인 걸 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돈을 새로 넣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예컨대 뭐 아동수당 같은 것도 이제 현금성 지원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확대가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그 현금성 지원 같은 것들이 예. 확대되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그 예산 관행 편성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마지막 해임을 고려해 보면 조금 확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이게 이제 그 MB에서 박근혜 대통령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뭐 철저합니다. 네. 원래 보통 우리가 세계 잉여금이라고 한 해 살림을 살고 나면은 한 5조에서 10조 정도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다음에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그걸로 뭐 살림도 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더니 적자인 거예요. 돈을 다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2013년도 상반기에 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세계 잉여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살림을 좀 살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세수가 보통 조금 더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남는 게 원래 왜냐면 이제 세계 3월 달이 돼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예, 1월 달엔 세수가 거의 없어요. 예, 3월 달에 예. 보통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 잉여금으로 조금 살아야 되는 건데 네. 그 전에 대통령이 돈을 다 쓰고 적자를 만들어서 나갔기 때문에 네.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 한국은행으로부터 엄청나게 차입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년을 보면은 1, 2, 3, 4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시간이긴 하지만은 네. 3월이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거든요. 그럼 네. 인수위가 만들어지면은 공무원들 올 스탑입니다. 네.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일단 꼼짝 마. 우리가 진출 때까지. 그러면은 있는 거 그냥 번트 되면서 예. 이제 정부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월달, 2월달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시기이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조금 그 주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약간 고마워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여지는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출 규모나 계획이 생각보다는 많다. 그러면 그거는 세수가 그만큼 거쳐주든가 생각보다 세수가 덜 거치면 뭐 국채 발행을 좀 더 하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수 같은 것도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세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세수 좋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40조 정도 더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 세수가 높은 편이죠. 예. 이거 대비로 하면은 한 7.8% 정도 네. 세수가 내년에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올해도 거고. 많이 거친 세금이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거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7.8 작년 예산안 낼 때 그 계산했던 그 세수 기대 세수보다도 예. 그걸 비교해 보면 한 19점 거의 한 20% 가까이 더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예산안 발표한 걸 보면은 지출은 본 예산 대비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작년 본 예산 대비 우리가 8.3% 늘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수입도 거기다 맞춰서 약간
본예산 대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총 수입의 이제 증가율은 추경 대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우리가 너무 그 세금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인상을 좀 주고 싶어 가지고 약간 이제 깨알 같은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이제 세수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에 보통 예. 기반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과세할 때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보통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그러니까 GDP가 늘어난 더 정확하게는 부가가치가 늘어난 그걸 보면은 아 대충 얼마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경상 성장률이 4%대이기 때문에 그 세수는 4%에서 5%, 6% 그 사이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경상 성장하는 것보다는 세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진과세 체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세할 때 주어지는 이 과세 구간이 그래서 소득이 10% 늘어도 세금은 10%만 느는 게 아니라 더 는다는 더 거죠. 늘게 되죠. 왜냐하면 네. 그 과표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나는 사실 실제 소득은 는 건 아닌데 알겠어요. 명목 소득만 늘었는데 그 위에 구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는 뭐 자동 안정화 기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소득이 늘면은 누진과세 체계 때문에 그 조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경상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는 건 맞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8% 가까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을 수도 있겠네요. 세수 그렇죠. 예상을. 예. 그래서 뭐 제가 딱 보니까 증세의 그 냄새는 나지는 않아요. 증세 뭐 명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거나 이런 뭐 세수가 많이 거칠 만한 그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아. 근데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대통령 그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특히 이제 예. 뭐 지금 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보면은 그 뭐 이제 기본소득을 위해서 국토보유세나 예. 혹은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뭐 당장 내년은 아닐 거예요. 만약 내년에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에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그 다음 해가 될 거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증세 요인들은 뭐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기 말치고는 좀 많은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 예산안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적자 규모도 좀 있는 것 같고 세금으로 많이 걷는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 세금 안 거칠 것 같으니 추경을 한번 더 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런 네, 정도의 그렇습니다. 정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자동차, 화장품, 호텔 이런저런 각종 광고에서 등장하는 광고 모델이 진짜 사람이 아닌 가상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이 가상 인플루언서 시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로지? 네, 로지라는 친구가 요즘 떠요? 네, 뭐 혹시 이제 SNS,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최근에 좀 많이 보셨을 텐데 팔로워가 한 5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5만 4,900까지 봤으니까 거의 5만 5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SNS에서 이제 좀 개성 있는 외모, 뭐 예를 들면 MZ 세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완벽하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뭐 완벽한 미인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생긴 모습들, 뭐 주근깨도 좀 있고요. 뭐 이런 얼굴인데 저처럼? MZ에게 인기가 많으신 우리 이진우 기자님.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SNS 계정에서 있는 사진을 또 올리면 되게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인 모델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TV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CF에도 춤추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지라고 봤더니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소위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네. 그렇게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네. 눈도 이렇게 크고 네. 뭐 눈부시게 아름답게 네. 비현실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제 소위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얼굴 생김새를 좀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표정도 한 8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8월에 이제 SNS에 등장을 했는데
한 4개월 동안은 본인이 가짜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일반인들처럼. 네. 근데 일반인인데 좀 더 화려한 뭐 예를 들면은 막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거나 뭐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예.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 소통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12월에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자기가 기사가 난 내용을 그 기사를 마치 자기가 읽고 있는 것처럼 또 그래픽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은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이제 오픈이 된 거죠. 네. 그랬는데 좀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그럼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반가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일반 인플루언서랑 비슷하게 그냥 대화 주고받고 그 안에서 광고 촬영 현장 찍고 뭐 그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뭔가 컴퓨터 그래픽 같은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가 올해만 지금 광고 매출 한 1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광고 매출이라면 네. 이 가상의 인물 이 친구가 받은 광고 모델료?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CF에 출연을 해서 뭐 춤을 춘다거나 이거는 네. 이거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네. 회사에서 CF를 찍으면 이 친구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가상에 있는 어떤 캐릭터에게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를 우리 CF에 출연시켜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래서 포스팅을 대더라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좀 새로운 게 예를 들면은 호텔에서 요즘에 인스타그램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협찬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포스팅 한 장 올리고 뭐 이게 협찬입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는다거나. 그런 매출. 네. 그런데 그 매출 중에서 최근에 또 한 호텔의 수영장에서 네. 이렇게 앉아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캐릭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현장은 않는 인간이니까. 그렇죠. 이제 현장은 실제로 이제 그 수영장인데 거기서 예쁘게 이제 앉아 있는 마스크를 끼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제한되는 것들을 이런 가상 캐릭터들은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광고에서 좀 주목받고 있고요. 또 이게 또 뜨다 보니까 최근에 아예 이제 기업에서 기업용 전문 이제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롯데홈쇼핑에서 이제 쇼호스트용 가상 캐릭터 루시라는 것도 만들어서 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 이제 TV 홈쇼핑에서 이 해보겠다. 캐릭터가 쇼호스트 대신에 뭐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워낙 뜨다 보니까 뭔가 가상 아이돌이나 가상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것에서 뭐 SNS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뭐 앱에서 활동을 시킨다거나 광고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하다 보니 네. 정말 실감나게 사람도 그려낼 수 있어서 네. 굳이 그럼 진짜 사람 쓰지 말고 그려낸 사람으로 광고 모델도 만들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합시다. 네, 그런 그 거죠. 말이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기술 수준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또 컴퓨터 그래픽을 하면 돈이 좀 아직은 많이 드니까 네. 이제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이 광고도 사람이 진짜 춤을 추고 몸은 그 위에 얼굴만 3D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정말로 노력한 건 이제 사람인데 대역. 대역이 돼버리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해요? 네,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그거 역시도 전문 성우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컴퓨터 그 인공지능 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네. 약간 로봇 소리 비슷하게 일부러 그렇게 내면서 하는 캐릭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버튜버라는 또 신조어가 생기고 있거든요. 버튜버? 뭘것 같으세요? 버추얼이면 가상이고 네. 유튜버니까 유튜브 영상에 네. 이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들이 나오는 영상? 네, 맞습니다. 네, 버튜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버추얼 유튜버인데요. 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버추얼 유튜버가요. 이미 13,000 캐릭터? 13,000명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13,000개가 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후원이라고 하잖아요. 슈퍼챗. 네. 후원 순위가 전 세계에서도요.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이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1등을 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사람이 아니라 이 가상 캐릭터한테 실시간으로 우리가 후원금을 제일 많이 내주는 이런 세계가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왜 거기다 돈을 더 써요? 그럼 이게 뭐랑 사람들은? 비슷하면 거기서 나오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또 어떤 캐릭터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미소녀 같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예. 그 캐릭터들이 실제로 나와 내가 뭔가 채팅을 주면 리액션을 해주고 그래서 주고받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채널이나 여러 가지 UCC 채널들에서 이제 우리가 소통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되면은 현실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되게 예쁘게 생기신 분들이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뭐 별풍선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심리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을 내가 만날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캐릭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서 소통을 하면서 진짜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24시간 꾸준히 말대답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리액션을 실제로 그 성우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네. 근데 거기서도 좀 지치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성우가 성우 목소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캐릭터든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의 MZ 세대들한테 특히나 Z 세대들한테는 어차피 SNS에서 보는 게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가상 캐릭터든 간에 뭐 실감 나기만 하면. 그렇죠. 그리고 나랑 소통해 준다는 게 제일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글을 올렸을 때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 되게 이상적으로 보는 어떤 캐릭터나 네. 예쁜 사람이 나에게 대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뭐 별풍선을 쏘거나 그렇겠네요. 예. 어떠한 이런 광고도 받아들이는. 그걸 24시간 하겠네요, 그 친구는. 네, 뭐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잠 있는 안 자도 거죠.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가 스케줄이 겹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를 동시에 여러 곳에서 같이 찍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래픽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사생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모델이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종의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캐릭터를 가지고 세계관도 만들고 그 캐릭터의 어떤 설정도 만들고 그리고 그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결국 우리가 그래픽으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대본 써준 대로 말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대본 써준 대로 말하고 계획표 짜준 대로 돌아다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옷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래픽으로 입힐 수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백 하나 할 게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인공이에요. 아, 그러신가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헤이 기자님 대답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이 가요? 결국은 이게 진짜 사람 그 아이돌이나 혹은 인플루언서처럼 네.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저는 가능한 게 이게 시대와 세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예전에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네. 아주 그 원조격의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뭐 옛날에 막 노래도 잠깐 부르고 네. 뭐 사이버 가수. 네. 근데 그때랑 그럼 지금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잠깐 떴다가 없어졌던 이유가요. 노래 한마디 한 소절 만드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바이러스 걸렸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 소문이 나는 것처럼 없어졌는데 그냥 사람 쓰고 말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대가 변했다는 건 이러한 가상이나 사이버에 대해서 익숙한 세대들이 있고 소위 이제 부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캐릭터들의 나를 몰입하는 이런 시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뭐 게임 캐릭터든 뭐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똑같은 거죠. 근데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그냥 예쁘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무런 현상이 없는데 내가 말해준 거에 대답하고 댓글 달아주고 이 리액션과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도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글로벌적인 현상이라서 예.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브랜드들이 버추얼 인플루언서에게 집행하는 마케팅 비용이 2019년에도 이미 8조 원이 넘어갔고요. 예. 2022년에 이게 1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버는 돈. 네,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버는 돈이 결국은 사람이 못 버는 돈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이 되는 거죠. 그들이 버는 돈은 결국 예. 그들을 만든 기업에게 돌아가는 돈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연예기획사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캐릭터를 만드는 데들도 IT 회사보다 자세히 보시면 연예기획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예기획사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인데 실제 모델 대신에 가상의 모델만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통하는 방식은 기존의 아이들과의 팬덤의 소통을 그대로 본인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네. 그걸 갖고 이제 대화를 하니까 결국 그 세계관을 즐기는 어떤 그 10대, 20대들은 이게 누구든 간에 내 언니 혹은 오빠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을 즐겁게 하는 이게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의 릴 미켈라라고 하는 이 인스타그램 캐릭터가 있어요. 릴 미켈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한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요. 대본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대본에 있는 거라고 치면 그런 것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가상의 캐릭터랑 사귀었다가 사귀면서 연애를 했던 얘기를 쓰고 또 예. 헤어졌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걸 썼더니 그 안에서 또 이제 실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캐릭터를 위로해주는 이런 이제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는 1년에 한 130억 이상 돈을 벌기도 해요. 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아닌 게 뻔히 보이는데 우리 알고 하는데 네. 저게 이렇게 될까? 좋을까 정말? 예를 네. 들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저도 있겠죠. 네. 그분이랑 가상으로 뭐 비슷하게 만든 어떤 연예인이 있으면 저는 그쪽으로 가상 쪽으로 마음 안 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올드한 세대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기 연예인들이 있을 때 예. 유튜브가 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 일반인 같은 사람이 뜰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뜬 이유는 두 가지예요. 친근함과 소통이죠. 그 친근함과 소통으로 지금 캐릭터들이 다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될 것 것이다. 같습니다. 네. 부작용, 단점, 걱정되는 점은 없어요? 뭐 당연히 있죠. 일단은 첫 번째 그렇게 되니까 현실과 가상을 헷갈리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걱정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캐릭터들의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여성으로 타겟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전 아이돌도 그렇고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뭐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보면 남성형 캐릭터보다는 10대, 20대의 여성형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여성이라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거꾸로 남성이에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 K-팝 아이돌에게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나 뭔가 이런 합성에 대한 이슈. 특히나 이건 아예 다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합성해서 뭐 다른 영상을 만들기가 더 쉽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영상이나 뭔가 성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영상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히려 이건 더 헷갈릴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연예인은 아무리 꾸며도 이 연예인 자체의 가상 캐릭터라고 해도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근데 원래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 그래픽을 자기네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뭘 만든다. 뭐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충분히 그런 악용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이 캐릭터의 어떠한 생명을 얼마큼 유지시킬 것인가. 아 이것도 늙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관심이 떨어진 걸 그냥 없앨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 그러니까 기존에 안 했던 고민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 안 가니까 좋겠네요. 아, 캐릭터가 되시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